안녕하세요. 로트쌤 아카데미의 로트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PK 디펜스 클럽 원장 김대영입니다. 일요일 날 부랴부랴 촬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미 이전에 제가 로트쌤 수련 일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기능성 운동 하는 거 이제 업로드를 해드렸잖아요. 이제 그거하고 별개로 앞으로 이제 제가 위기 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 게 있거든요.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 범죄 상황을 전부 다 재구성해서 그 당시에 범죄 현장에서 무사히 탈출했던 분들의 행동 패턴을 연구해서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여성이나 아이들 용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노약자들이 어느 정도 체력은 있어야 돼요. 그죠? 어느 정도 체력과 근력이 바탕이 돼야지만 위기 상황에서 내가 뭔가 탈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침이라 제가 목이 잠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노약자 대상 기능성 운동, 맨손 운동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했어요. 그거는 제가 3년 전부터 개발을 했고 지금 이제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제목은 택견은 무기술이 아니다. 그 다음에 택견과 칼리의 푸더크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 이 제목인데, 영상의 제목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거기 안에 그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기능성 운동이 그냥 단순한 맨손 운동 프로그램이 아니라 무술의 동작을 응용해서 이제 맨손 운동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짓수에 보면은 주짓수 그러니까 도장에서 우리가 주짓수 예비 운동 전에 하는 신체 단련 중에 보면 플로우 요가처럼 그러한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기반이 되는 핵심 푸더크가, 택견의 품밟기가 푸더크로 들어가 있어요. 이제 택견의 푸더크, 그 다음에 칼리의 패키티 트리시아라는 유파의 푸더크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그냥 택견의 품밟기가 주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미리 업로드를 해드리는데, 택견의 품밟기하고 정확하게 칼리의 패키티 트리시아라는 유파입니다. 그러니까 칼리 안에 유파가 많은데 푸더크를 정교하게 전문적으로 잘 가르치는 유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패키티 트리시아라는 유파가 검수를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동작이 아주 섬세하면서 푸더크가 되게 잘 발달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푸더크를 보면 택견의 품밟기하고 똑같아요. 근데 오히려 차이가 나는 건 택견에서 조금 몇 가지가 더 추가돼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외에는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그, 그 해당 유파의 최고 마스터 분하고 패친인데, 다음에 여건이 되면 한번 여쭤보려고. 왜냐면 이제 이 패키트 티리시아라는 이 유파가 필리핀의 토탈 가문의 가전 무술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희 이쪽에 왕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제가 푸더크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공격 모션들이나 이런 걸 보면 택견하고 패키트하고 너무 유사해요. 특히나 이제 제가 한 택견은 지금 현재 서울의 중부권을 중심으로 재편성된 택견 있잖아요. 보급된 송덕기용 선생님하고 신한 선생님이 취합해서 시합식으로 이제 재편성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남부 지방에 있던 제비수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손기술이 많아요. 근데 무기술이죠, 당연히. 택견이 왜 맨손 무술이 아닌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 푸더크를 설명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말씀드릴 건데, 물론 이제 총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맨손 무술 개념이 없다 했죠, 제가 분명히. 왜냐하면 총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도검류가 핵심 무기였기 때문에 어느 유파든지 도검류를 수련하는 형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맨손만 순수하게 하는 유파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사실상은 그 많은 절에서도 봉을 들고는 하잖아요. 맞죠? 무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특히나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이게 택견이 이제 현대 보급화되고 널리 알려진 건 이제 송덕기 선생님, 그 다음에 신한 선생님인데, 그분들이 이제 서울에서는 택견의 견주기 시합이 활발하게 조선시대 때 이제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남부지방은 그렇지 않았고, 그거는 신한 선생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자료에 남아있어요. 본인이 팔도를 돌아다녀 보니까 서울에서 하는 것처럼 그러한 견주기 형태의 시합이 다른 도시에
그 고울에서도 활성화되어 있는 건 아니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름도 다 택견, 탁견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뭔가 민간에서 이렇게 수련이 진행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그쪽 계통이고 뭐 양쪽을 다 배우긴 했지만 근데 되게 비슷해요. 비슷해서 제가 지금 푸더크를 먼저 설명드리면서 왜 택견이 흔히 상식처럼 알려진 맨손 무술이 아닌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제가 지금 저희 컨설팅사에서 개발 중인 다양한 그 공안직 현직자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개발을 진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위기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기능성 운동 파트 있죠. 이제 맨손 운동, 체력 파트, 체력 훈련 파트의 핵심을 이루는 푸더크가 같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택견의 품밟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칼리의 패키티 티르시아의 죄송합니다. 저 아침에는 알러지가 좀 있거든요. 그 패키티 티르시아의 푸더크하고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딱 세 가지가 차이점이 나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는 삼각 트라이앵글 푸더크인데 삼각형 모양대로 품을 밟아요. 그러니까 택견도 이렇게 품을 밟잖아요, 그죠? 이렇게 활개짓을 하면서 그 다음에 삼각형이 계속 연결되면 지그재그로도 가고 지그재그로도 움직일 수 있고 마른 목골로도 움직일 수 있죠, 맞죠? 이거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뭐냐면 어떤 대상 물체에 대해서 좌나 우측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수의 적을 상정한 푸더크예요. 왜냐하면 결투식의 1대1 상황만을 산정한 푸더크라면 지금 현대 검도나 펜싱과 같이 앞뒤로 움직이는 게 주축이 돼야 돼요. 복싱도 그렇고요. 1대1 스포츠, 1대1 결투식으로 스포츠화된 무술처럼 앞뒤로 움직이는 게 거의 주가 되고 사이드로 빠지는 게 보조가 돼야 되는데 택견도 그렇고 패키티 티르시아도 그렇고 사이드로 빠지는 게 주가 돼요. 앞뒤로 정면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적을 상정하고 그 다음에 이 푸더크는 무기술을 기반으로 한 푸더크예요. 왜냐하면 맨손 무술에서는 그 현대 스포츠화되면서 이제 맨손 무술 개념이 생겨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맨손 무술이 주가 되는 무술에서는 스탠딩 포지션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내가 오른손잡이라면 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에 따라서 이게 고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발을 차기 위해서 스위치를 일시적으로 한 다음에 발을 찰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일시적으로 하는 거고 택견이나 패키티 티르시아처럼 아예 스탠딩 포지션을 완전히 바꿔가면서 움직이진 않아요. 이거는 무기를 들었을 때만 가능한 움직임이에요. 특히나 한 손으로 드는 무기, 나이프든 한손 검이든 기뉴팅이든 벌목도든 왜냐면 다수의 적을 상대를 할 때는 내가 한쪽 스탠딩 포지션만 고집했다가는 사각지대가 계속 일정하게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탠딩 자세를 변화무쌍하게 주면 내가 오른손잡이도 됐다고 왼손잡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사각지대를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없애버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양손을 개발하는 걸 중요시 여겨요. 맞죠? 택견도 이렇게 움직여요. 패키티에도 스탠딩 공격 포지션에 이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기를 옮겨 잡는 포지션도 돼요. 이 모션의 움직임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무기를 옮기지고 이 손으로도 벨 수 있고 이 손으로도 벨 수 있어요. 택견도 이런 무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푸더크의 의미는 트라이앵글 푸더크는 다수의 적을 상정하고 트라이앵글 푸더크에서 체인지가 일어나는 스탠딩 포지션 체인지가 일어나는 이 형태는 기본적으로 무기술을 바탕으로 할 때 있는 푸더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손 무술, 1대1 맨손 무술을 가정한 푸더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택견은 맨손 무술이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 중부권에서 그 조선시대 때 시전에서 이렇게 씨름처럼 택견 시합이 있었다고 해서 그게 택견을 맨손 무술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택견의 이러한 활개짓이나 이러한 포지션들은 다 무기가 들었을 때 가능한 포지션들이에요. 이게 지금 이 스탠딩 변화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제 무기술 전문가들은 알아요. 패키티 티르시아를 했던 분들은 택견을 보면 오 너무 비슷한데 이래요. 칼리는 무기술 기반이에요. 그죠? 무기술 한손 기뉴팅 그 다음에 나이프 맨손이 같은 시스템인데 맨손 무술 파트는 그렇게 잘 발달 안 돼 있고 무기술 파트가 아주 발달돼 있어요. 정교하게. 그게 이제 옛날 형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택견은 기본적으로 무기술입니다. 무기술. 그러니까 택견을 자꾸 맨손 무술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배울 때도 저런 라탄보다 조금 짧은 이 정도면 막대였어요. 곤이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맞죠? 그걸 들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팡팡팡 치고, 제가 보면 제가 앞선 연사에 보면 택견 있죠. 이거 이렇게 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거죠. 이 전부 무기술에 이렇게 찌르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부분을 찍고, 아까 얘기한 턱 빼고 목 찍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무기, 아까 얘기한 한 요 정도 막대기 들었을 때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그게 맨손 무술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할 때 이제 마할리카라는 유파, 그 다음에 이제 패키티라는 유파를 했는데, 마할리카 할 때까지는 몰랐는데, 패키트 티르시아라는 유파를 할 때 너무 놀란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유사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패키트 티르시아 할 때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제가 이게 택견 하던 게 있으니까 몸짓이 뭐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걸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동안 해온 그 제비수 형태의 택견하고, 그냥 제가 임의로 제비수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옛날 형식에서 예법 붙이니까 그 서울에서 그 예법 택견이라고 해서 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임의로 붙이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제비수. 남방 쪽에 제가 배운 택견 형태는 사실은 패키트 티르시하고 차이가 없어요. 뭐 저는 모르겠어요. 차이를 전혀 모르겠어요. 몸짓을. 세 가지 포인트가 차이가 나는데, 이제 그걸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트라이앵글 포더크인데 택견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키트 티르시아를 배우고 싶다면 그 대한 아르니스 연맹에 가시든지, 거기 지부에 가시든지, 아니면 PTTA라고 군경 경찰에 특화된 네트워크 모임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시든지. 아시겠죠? 저는 이제 택견꾼으로서 패키트 티르시아를 수련했던 사람으로서, 칼리 지도자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삼각형으로 이제 발을 뻗어서 짚는데 앞으로 체중을 많이 싣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뒷다리에 체중을 많이 싣고 사이드로 몸을 트는 사이드 스텝이라는 게 있어요. 요 스텝 또는 요 스텝이 있어요. 패키트에서는 구별하는데, 택견은 이걸 한 동작으로 넣어서 처음에 수련을 시켜요. 어떻게 하냐면 한 번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시켜요. 하나, 둘. 그래서 여기서 공격 들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방어 이렇게 가르쳐요. 활개질하고 같이. 맞아요. 이거 똑같아요. 맞죠? 근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패키트 티르시아라는 그 칼리 유파에서는 여기서 그냥 체인지를 그냥 바로 일으켜요. 근데 택견에서는 여기 한 모션이 더 들어가요. 하나, 두 가지 모션 똑같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션일 때 굼실 동작을 넣어줘요. 그래서 처음에 제자리에서 굼실 하는 걸 가르쳐요. 이게. 왜 이걸 하냐면,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다리를 체인지를 일으키는 게 나은데, 여기서 보면 한 가지 모션을 넣어서 굳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딛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택견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맨손 무술하고 또 다른 점도 여기에 있는데, 보통 그냥 일본 무술을 예로 듭시다. 가라네나 코도 같은 경우에는 중심축을 이렇게 바닥에 안정하게 고정시킨 다음에 중심축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선호해요. 근데 택견은 그거보다 중심축이 더 낮아요. 더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거기다가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왜 무기술을 할 때는 중심축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신체가 최대한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무기를 베야지만 무기 끝에 힘이 더 실리거든요. 그래서 한손검을 주로 하는 유파들 보면 중심축이 낮아요. 이렇게. 킥복싱이나 코도보다 중심축이 낮다고요. 그래서 킥복싱이나 코도 하신 분들이 무기술 하면 중심축이 좀 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할 때 처음에 수련하실 때 보면. 근데 이제 그러면서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칼리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그쪽 출신이라 할지라도 중심축이 계속 낮아진단 말이에요. 보면 낮아져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무술, 맨손 무술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칼리 수련을 막 시작하신 분들은 중심축이 떠 있어요. 묘하게 이렇게 떠서 해요. 이게 무기술이 아직 안 익숙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무기술은 기본적으로 중심이 맨손만 하는 현대 스포츠 맨손 무술에 비하면 중심축이 낮게 설정이 돼 있어요. 검도 마찬가지고. 근데 택견은 중심축을 낮춘 다음에 여기서 진폭을 일으켜요. 진폭을
아래 위로 진폭을 일으키고 좌우로도 진폭을 일으켜요. 무게 중심의 진폭을 일으키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하나는 매우 짧은 거리에서 활주로가 길어야지만 어느 정도 파괴력을 낼 수 있는데, 활주로가 매우 짧은 상태에서도 똑같은 파괴력을 낼 수 있어요. 중심의 진폭을 일으키면. 이거를 이제 되게 쉽게 설명하는 게 어디에 보면 나오냐면, 그 팀메드의 양 감독님 있잖아요. 양성훈 감독님 채널에 보시면 종합격투기 선수들의 이 로킥 차는 법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라데식으로 이렇게 쭉 뻗어서 이렇게 차는 게 아니라 가까이 붙어서 몸을 접어서 로킥 차는 설명이 있어요. 이게 태권의 기본적인 발차기 원리하고 똑같아요. 몸의 중심에 진폭을 낮게 일으킨 다음에 진폭을 일으킨 다음에 몸을 접어줘요. 이렇게 몸을 접어줘서 내 체중을 발끝에 확 실어버려요. 그 다음에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도 발차기를 차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이게 발경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중국의 발경의 원리란 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내가 파괴력이, 활주로가 짧아서 파괴력이 나올 수 없지만 몸의 회전력을 이용해서 활주로가 짧은 걸 극복하는 형태가 발경이, 제가 정의하는 발경인데, 태권에 그 원리가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축의 진폭과 1중심부와 2중심부의 원활한 회전력, 비틈 동작이 들어가면서 발경을 할 수 있게끔 원리를 넣어놨다고요. 그러니까 태권의 이 동작들, 능실, 굼실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조선시대 때 뭐라더라? 조선시대 때 우리가 집신 싣고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그렇게 걷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그 설명하는 지도자도 있더만요. 설명 보급하는 그러니까 단체화된 쪽에 들어보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요. 태권에서는. 그래서 태권꾼들하고 맨손 무술로 견주기를 해보면 분명히 손이 들어오는 거리인데 갑자기 옆에 관장돌 쪽에서 발차기가 훅 들어와 버려요. 그 다른 맨손 무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당황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거든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태권 한창 수련할 때 다른 운동을 하다 온 친구들하고 이렇게 스파링을 해보면 거기에서 제일 당황해해요. 거기서. 그럼 손을 쓰면 되지. 발차기가 훨씬 더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위치에서는 발차기를 차분들 힘이 안 실리는 위치인데, 중심을 낮게 따라서 진폭을 일으키면 충분히 힘이 실리면서 몸을 접으면 이게 파괴력을 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주먹거리에서. 그거예요. 그 목적은.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제일 핵심적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칼리의 패키티 티르시아에 없는 거예요. 태권은 이게 딱 체인지가 일어날 때 굼실 동작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이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체인지가 있다는 게 태권이 맨손 무술이 아닌 이유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각형에서 태권 같은 경우에는 그 선상에 발끝이 가요. 근데 패키티 쪽에서 칼리는 앞에 발은 정면을 보라고 해요. 발끝은. 근데 태권에서는 삼각형으로 나아갈 때 나아가는 그 발끝 방향으로 가게 해요. 왜냐하면 태권에서는 사람의 중심으로 그 사람의 원을 시계추처럼 원 움직임으로 이 상대방 적을 상정했을 때 시계추처럼 원 운동을 통해서 발차기를 일으키거나 손을 일으켰을 때 체중을 실어서 넘어뜨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직선으로 움직이게 가면 내 행동의 이쪽 반경이 제한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발끝을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요렇게 구비를 한다면 요쪽으로 안쪽으로 파고들게 되죠. 그 다음에 뒤쪽으로 했을 때만 이쪽으로 흘릴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패키테이스는 이걸 사이드 스텝으로 이쪽으로 흘릴 때나 이쪽으로 베일 때 이 모션을 취해요. 근데 태권에서는 앞으로 나아갈 때 발끝의 방향이, 나아갔을 때 발끝의 방향이 이쪽 그 선상의 연장선, 정면이 아니라 선상 쪽으로 해놓으면 요쪽으로 갈 때도 공간이 나와요. 회전 운동이 일어나서 관절의 요 골반의 움직임이 회전 운동으로 원활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흘릴 수 있어요. 테이크다운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설명하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앞에 발이 패키티에서는 앞을 보러 가는데 태권에서는 사실 이쪽을 보고 있어요. 이쪽. 그래서 제가 그 마스터 세미나 갔을 때
거기 이제 교관 그 사범님 되시는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발끝이 왜 선생님 밖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정면을 봐야죠 이러거든요. 제가 택견 하던 습관이 남아 있었어요. 택견에서 이쪽 바깥쪽으로 봐요.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 이유하고도 연결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일단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도 보면 할리 패키트에서는 직선으로 뻗어요. 그러니까 삼각형 상에 직선으로 발이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데, 택견은 직선으로 나아가는 것도 있고요. 직선을 중심으로 반원으로 들어가거나 반원, 안쪽 반원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직선 이게 아니라 그것도 있고, 갈 때 지그재그로 갈 때 바깥쪽 직선, 안쪽 직선, 안쪽 직선 이렇게 가요. 발의 움직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또는 이렇게 가요. 요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간다고. 이해가 가시죠? 요게 아니라 요렇게 갔다가도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안쪽 원을 그리면서 가요. 똑같은 꼭지점인데 왜 이렇게 하냐면, 그러니까 제가 배운 쪽에서는 그 넘어뜨리는 기술도 많이 발달되어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장점은 뭐냐면 제가 이제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는 거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레슬링이라 유도를 했다고 칩시다. 그라운드에 강해요. 테이크다운을 해도 강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공격자의 안정성이 지면으로 확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넘어뜨리기 힘들어요. 만약에. 그래서 이제 졸진해 오면 내가 여기서 직선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바깥쪽 반원을 그렸을 때 내가 이쪽으로 공간이 훨씬 더 많이 나요. 많이 나기 때문에 이쪽 겨드랑이 쪽을 파고들어서 바로 매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직선으로 가는 것보다 바깥쪽 원을 그리면 내가 공간이 훨씬 더 자유롭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확 돌진해 오더라도 내가 바깥쪽을 파고들면서 원을 그리면 이 사람의 안쪽, 여기가 예를 들면 넓은 사람이라 칩시다. 체구가 넓은 사람은 바로 직선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바깥쪽 원을 그리면 훨씬 더 이 사람의 바깥쪽으로 우로 쪽으로 파고들기가 쉽다고요. 그때 안쪽으로 겨드랑이 쪽을 팔아서 넘어뜨리든지 아니면 여기서 잡고 매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직선으로 움직일 때보다 훨씬 더 편하다고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유수를 전문적으로 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에 매치기가 힘들 것 같아.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좀 몸통이 좁아. 그래서 몸통이 좁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 안쪽 원을 그리면서 한번 이쪽으로 당겨서 중심을 무너뜨린 다음에 파고들어서 매치기로 들어가요. 제가 이 파트너가 있으면 보여드리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직선이 아니라 직선 움직임도 들어가고, 지그재그로 움직일 때 직선 움직임도 들어가고, 바깥쪽 반원, 안쪽 반원을 그리면서 가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때는 같이 이렇게 이동하죠. 이 세 가지가 다른데, 근데 요게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발끝의 방향 있죠. 꼭지점에서 발끝의 방향, 양쪽 꼭지점에서 발끝의 방향이 정면이냐 아니면 그 선상이냐는, 사실은 제가 그 패키트 티리시아 유파의 마스터급들 분들 시연하는 걸 보면, 뭐 이제 직접 만나 뵙고 보든지 아니면 영상에서 보면 발끝이 택견식으로 바깥쪽을 향해서 움직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트라이앵글 푸드워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꼭지점에서 발끝이 정면을 가는 것보다 사선으로 그 간 상태가 훨씬 더 움직임이 원활해요. 해보시면 프리플로우를, 트라이앵글 프리플로우를 이거를 이제 연결해서 막 해보면 훨씬 더 그게 편해요. 왜 제가 장담하냐면, 제가 패키트 티리시아를 수련한 기간은 마스터급은 아니지만 택견은 지금 제가 몇십 년 했습니까? 거의 30년 이상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푸드워크는 제가 훨씬 더 많이 수련한 거예요, 지금. 맞죠? 근데 이걸 해보면 트라이앵글 푸드워크를, 이게 나중에는 이 지금 그린 것처럼 삼각형이 계속 조합이 돼요.
조합이 돼가 마른 몸 모양, 그 다음에 이 부채꼴 모양, 그 다음에 여기서 방향 전환하는 거 다 들어가는데, 이걸 했을 때 내가 꼭지점에서 정면, 발끝만 정면으로 가버리면 이게 정면만 보고는 이게 발끝이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게 관절의 움직임이 좀 제한되기 때문에 이걸 프리스타일로 이렇게 삼각형을 확장해서 계속 하다 보면 발끝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 선상의 연장으로 발끝이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수련해본 입장에서.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패키티레시아의 그 해당 유파의 마스터 분들도 보면 이렇게 뭐 직접 보거나 아니면 영상에서 보면 발끝이 정면이 아니라 이쪽으로 연장선으로 가 있는 경우를 종종 봐요. 전 봤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아마 확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패키티레시아와 테켄의 차이점이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론상으로는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거 있죠. 중심을 낮게 해서 체인지 단계에서 이렇게 궁실하는 거는 없어요. 그건 없고 그건 테켄에만 있는 게 맞고 2번, 3번 발끝이 앞에 발끝이 꼭지점에서 정면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선의 연장선으로 가고 있느냐 하나와 그 다음에 바로 직선으로 그 꼭지점을 밟느냐 아니면 꼭지점을 밟을 때 반원을 그려서 삼각형의 꼭지점을 밟느냐는 일단 이론상으로는 택견에 있는 건데 아마 패키티에도 분명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삼각형 푸더크가 계속 무한대로 합쳐져서 자유롭게 프리스타일로 움직이다 보면 이걸 직선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파고들면서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돼요. 몸짓이 그렇게 돼요. 왜냐면 이렇게 위에 부분이 회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회전하는 게 훨씬 더 몸이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공간 확보가 편해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패키티레시아의 마스터 분들 그 프리스타일 하는 거 보면 저게 택견인지 칼리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유사해요. 진짜 유사해요. 진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이쪽 그 토탈 가문이 조선 쪽 그 이쪽하고 뭔가 왕래가 있지 않았을까? 이게 어떤 무술의 기술적 왕래가 한번 제가 영어가 실력이 딸려서 영어가 실력이 되시는 분들이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그 이쪽 유파의 지도자분들께서. 그래서 제가 패키티레시아를 설명드린 게 아니라 택견의 품밟기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죠? 택견의 품밟기가 패키티레시아의 푸더크랑 차이점이 없어요. 진짜 제가 볼 때 없는데 아까 그 세 가지 요소만 조금씩 다르고 2번, 3번은 사실은 확인을 받아보셔야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외견적으로 봤을 때 배웠을 때는 그렇게 느꼈고 1번은 택견밖에 없어요. 1번에 이런 푸더크의 포지션 동작에서 궁실능척이 들어가는 거는 전 세계 무술 중에 몰라요. 제가 연구하고 조사해본 바로는 없어요. 택견 말고는 없어요. 그게 택견의 고유 몸짓을 이끌어내거든요. 그래서 택견꾼들 보면 요즘 현대 그 시합 위주로 견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다른 무술 하다가 택견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뒤늦게 입문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택견 한 분들은 잘 없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태권도를 했었고 근데 보면 발자기가 뒤섞여가지고 빳빳하게 이렇게 선 상태에서 이제 품밟기는 뭐 이렇게 시합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막 차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택견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 택견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가장 큰 요소는 발을 교차하는 그러니까 공격 스탠딩 포지션이 무기술과 같이 자유롭게 변하고 그 다음에 변화할 때 진폭을 일으키는 게 차이가 나요. 그게 없다면 제가 볼 땐 그 사람은 택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쨌든 생각보다 지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사실은 지금 이 푸더크가 위에 이제 기술과 연결됐을 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는 제가 전에 무기술의 1중심부와 2중심부를 통해서 배기의 당김 현상을 일으키는 거 말씀을 드렸죠. 1중심부와 2중심부가 회전해서 당김 현상을 일으키더라. 배는 거는 탑법처럼 그냥 가서 충격량을 주는 게 아니라 닿는 순간 안쪽으로 당겨야지만 베어진다 했잖아요. 맞죠? 당겨줘야 돼요. 당겨줄 때 1중심부와 2중심부가 원활하게 움직이는데 1중심부와 2중심부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 푸더크가 전제가 돼야 돼요. 사실은. 그러한 형태의 푸더크들이. 그래서 제가 칼리 지도자분들 중에 간혹 가다 보면 이거 우리 유파 기술인데 왜 하냐는 식으로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 그건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무술은 음식은 특허권을 내기가 힘들거든요.
음식은 내가 개발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세계 어디 국가에는 그 재료를 비슷한 재료를 가지고 비슷하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축구가 그렇잖아요. 축구가 영국이 종주국인 뭔 종주국인데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중국의 고대 중국에서 오줌통을 우리나라도 그렇고 오줌포를 통해서 발로 발재간으로 시합하는 놀이가 있었어요. 그럼 축구 종주국이 중국이에요, 우리나라예요, 그러면? 일본, 영국이에요? 그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음식이 그래요. 음식이 그래서 특허권이 안 나와요. 무술도 마찬가지. 무술이 특허권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무술의 언어 기술은 그 지역 환경이나 사람이 사지가 육신이 네 가지, 팔다리 두 개잖아요. 이거에서 최대한 효율을 추구해서 내가 뭔가 내 몸을 보호하는 형태는 이미 지금 정보 오픈 시대에서는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걸 우리 칼로 육하니까 하지 마라 하라라고 하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저는 택견에서 그거를 벌써 몇십 년 동안 수련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푸드크를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재래시장 있잖아요. 재래시장 좁고 사람 엄청 많잖아요. 거기를 통로에서 저 끝까지 시간을 쟀어요. 시간을 재서 사람 몸에 닿으면 벌칙인 거예요. 사람 몸에 안 닿게 최대한 빨리 움직여서 지나가게끔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중국의 삼재보죠. 중국의 삼재보라고 하거든요. 그 형태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택견의 품밟기 형태로 가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원과 반원을 통해서 계속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피하고. 어렸을 때 그거 계속 시켰어요. 사람 그 좁은 재래시장에서 저까지 몇 초 만에 갔다 오느냐. 안 부딪히고 옷에 안 닿이고. 트라이앵글 푸드크는 사실은 그렇게 훈련해야 돼요. 완전히 몸에 배이고 나면 프리스타일로 통해서 선 그어놓고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빠르게 이거를 통해서 몸에 안 닿게 지나가려면 이 형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트라이앵글 푸드크 형태. 중국에서는 삼재보잖아요. 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게 훈련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 육파거니까 뭐, 얘기해서 그런 게 유출되면 안 된다. 그건 제가 볼 때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거는. 그래서 지금 보면, PTTA 쪽에 보면, PTTA 회장님인 제럴드 위원기 투원 그분께서는 온라인 영상으로 그냥 다 오픈해버렸잖아요. 누구나 돈 내고 배울 수 있어요. 패키트 유니버시티라고. 거기 가서 누구나 돈을 내고 패키트 티르시아는 유파의 기술들을 배울 수 있어요. 자기가 독학으로. 그게 현명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뭐 우리 칼이 유파의 비전이라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는 택견을 그러면 그 칼리 그 유파의 국내 지도자분들보다 훨씬 더 오래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이 푸더크를 했는데 그럼 이거는 우리 걸 따라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무술에 그이란 푸더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 거라고 주장하기는 이제는 제가 볼 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상호 간에 그 모션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서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건지 이렇게 가야 돼요. 요리처럼. 그게 중요해요. 그게. 네. 어쨌든 푸드크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위기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노약자 대상으로 해서 무술적 요소를 들어가서 이렇게 유산소 운동 겸 그 다음에 신체 밸런스 그 다음에 근지구력을 운동을 하는 무언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게 이 트라이앵글 푸드크가 기본이 돼야 돼요. 보이죠? 지금 이걸 기본으로 깔아놨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드리고 생각보다 길어졌네.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도 내가 아는 택견과는 다른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자기가 배운 택견은 이게 아닐 수도 있죠. 제가 그랬잖아요. 택견은 사실은 특정 단일 유파가 있던 게 아니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사병협파 정책 이후로 각 무술이 그냥 그 민간에 같이 스며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민간에서 수련하는 자연스러운 형태였고 그거를 씨름 축제 때 마을 축제 때 씨름과 같은 시합 형식으로 자주 했던 곳이 서울, 경기, 중부권이에요. 그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 했다는 그런 자료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실제로 신한 선생님이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실 때 그렇게 느끼셨대요. 그건 신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제가 어릴 때 배운 쪽 택견도 했고 그 다음에 협회가 만들어져서 정식 협회가 만들어진 그쪽 협회에서도 수련을 해봤기 때문에 안다고요. 제가 양쪽을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택견은 맨손 무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맨손 무술이라는 것도 없었고 총이 등장하기 이전 무술 중에 현대 스포츠화되면서 맨손 무술 개념이 생겨난 것이지 태극권도 사실은 태극검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들 다 저기 도검류를 돌고 있는데 내 혼자 맨손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상대해요? 당연히 나도 무기를 들어야 되죠. 맞죠? 그래서 택견도 마찬가지입니다. 택견도 무기술입니다. 택견의 몸짓의 형태는 맨손 무술 형태가 아니에요. 지금 스포츠화된 맨손 무술 형태가 아니라 그냥 무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택견꾼들한테 나이프를 쥐어보세요. 훨씬 더 자유롭고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들어가요. 그 다음 제가 전에 영상에 보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양손검이 공격이 올 때 내가 곤을 들었을 때 곤 안쪽으로 휘 감아가지고 락을 건 다음에 발로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